2021년 4월 8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파돼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서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역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들 기억하셔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는 이제 그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라는 것이 어느 때 만들어졌고, 거기서 많은 생명체가 생겨나가지고 진화를 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45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그 지구의 변화가 있었지만 생명체들이 끝까지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지금까지 진화해 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3천만 종이나 된다고 하는 그런 생명체로 변화를 해왔다. 그렇지만 이 지구도 생명이 닿는 날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한 45억 년 후에는 지구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태양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큰일 났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면 좀 불안감이 있지만은 45억 년은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100년만 살아도 좋을 텐데 45억 년까지야. 그런데 그 45억 년을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많은 환경 오염 때문에 더 앞당길 수도 있겠죠. 그보다 더 앞당겨서 지구가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런 급격한 환경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 아니면 남극 그런 북극 얼음들이 더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한 모든 그 생명체의 혼란이 또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또 사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구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잘 보존을 해서 이 지구가 남아있는 동안은 우리 생명체나 우리 인간들이 잘 번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개인의 욕심 또는 나라의 욕심, 나라 간의 국익을 위한 그런 본의적인 나라 자국의 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환경 오염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은 당장 우리나라 자체도 그런 것을 별로 실천하고 있지 않죠. 우리 개인 하나로 놓고 보면 플라스틱 하나만이라도 덜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만이라도 지구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려니까 여러분도 듣기 싫으실 테고
저도 아주 불편하네요. 그러나 뭐 국가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그 인간이 현생 인류가 진화하기까지의 그 이전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진화한 과정을 지난번에는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조금 어렵다 그러든지 아니면 그 외국어가 뭔 말인지 잊어버려진다, 외워지지 않는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대략적인 흐름을 아시면 될 테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점점 많은 종류로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무에 비유해가지고 개통수라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식물계, 동물계, 또 버섯과 같은 균류, 또 세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뭐 문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강으로 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가지가 지고, 그 가지에서도 가지가 지고, 가지에서 또 가지가 치는 거와 같이 그 생물체들이 그렇게 쪼개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쪼개져 나간 동식물의 종류가 뭐 3천만 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 동물, 식물, 균류, 세균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이 속한 것은 동물이죠. 네. 자, 그 동물 중에서 또 사람이 속한 것은 더 가깝게 하려면은 포유류죠. 젖을 먹이는 동물. 포유류가 돼요. 그 다음에 그 포유류 중에서도 또 사람과 가까운 것으로 접근하려면 이제 영장류, 원숭이 등이 속하는 영장류. 자, 그 다음에 그 영장류 중에서도 우리는 사람과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말하는 것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화가 나는 뉴스가 또 나왔죠. 우리 가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중에 저쪽 바다 건너 일본이라는 사람들 우리한테 약을 올리죠.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침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갔다 하면서 일본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데모할 때 일장기를 들고 가는 놈도 있고, 그래서 한쪽에서 말을 그런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 중에 바다에서 도적질을 사는 사람들 외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토착 외부라는 용어를 붙여요. 그 친일파. 몸은 한국인이고 땅은 한국에서 살 때 정신은 일본 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괘씸한데, 사실은 그걸 뭐 어떻게 다
이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자면 또 끝이 안 날 테고. 어쨌든 지금 독도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침략행위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정도도 해왔었는데 그 전에도 교사들 그 교과서라든지 지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독도가 일본 땅으로 다 해갖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도 완전히 초중 고등학교 다 그렇게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믿겠죠.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와서 속상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것도 역사적인 문제니까 역사는 현실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역사이면서 우리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의 모든 지리교과서에 억지 주장이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교과서들을 오늘 일본이 검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일본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강제 동원을 빼거나 아예 위안부를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습니다. 먼저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문부과학성 검정조사 12회를 통과한 교과서는 총 36종입니다. 지리종합, 역사종합, 공공, 지도체계 모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됐습니다. 특히 지리와 공공 과목에선 검정을 통과한 18종 모두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네세샤의 우리들의 역사 종합 교과서에선 일본의 항의를 무시하고 한국이 무장경찰을 상륙시켜 감시소와 군대 등을 설치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다룰 것을 의무화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韓国やロシアは不法占拠しているとまで書かないと合格しないと、それが反映していると思います。 5년 전 35종 가운데 27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정당화했는데 이번엔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술도 축소됐습니다. 역사 교과서 12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강제동원 성격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예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선 한일 상호권 협정으로 보상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실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선 허황된 주장,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걸로 본 스스로 밝힌 관상의 정신에 입각해서 역사를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도 외교부로 불러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민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즉각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자국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이 초중고 정규교육 전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게 된 걸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대목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 교육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우익단체가 위안부 관련 기술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런 억지 주장이 반영된 걸 지적한 겁니다. 외교부는 일본 발표 후 1시간도 안 돼 소마이로 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 교육 현장에서 극우 성향의 교과서들이 실제로 얼마나 채택되는지 주목하며 추가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조민입니다. 일본은 억지 주장을 펴기 위해 도쿄올림픽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의 경로를 담은 지도에서도 독도를 지우지 않은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이유를 묻자 순수하게 지리학적인 표현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희미하게 표시하는 꼼수를 부렸으면서도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하은 기자입니다. 닷새 전 달리기 시작한 도쿄올림픽의 성화. 121일 동안 이 불꽃이 지나갈 길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영토를 표시하는 이 지도를 띄워보면 희미한 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독도입니다. 42년 전엔 확대하지 않아도 보일 만큼 일본 지도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독도. 당시 우리 외교부가 바로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대한체육회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바로잡아달라고 서한을 보내자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도 지도상에선 독도를 희미하게 바꾸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적인 논란만 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독도가 자국땅이라는 부분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꼼수 형태. 게다가 일본의 독도 표기는 IOC가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들어갑니다.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만 해도 일본이 이런 주장을 펴면서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에 항의했습니다. 당시 IOC의 권고에 따라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었던 우리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도에 버전가 없는지 묻는 JTBC의 공식 질문에 도쿄 조직위는 순수하게 지리학적인 표현일 뿐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고 외둘러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올림픽 성화가 두 달 뒤 다케시마 역사관이 있는 시마네현 오키섬을 지나는 것도 논란입니다. 또 독도와 함께 항의했던 일본의 독도 표기 역시 홈페이지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가 IOC가 금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는데 IOC는 방관하듯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도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뉴스가 좀 길긴 하죠? 괜찮아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어떤 정치인이나 뭐 보도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한 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교과서는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거잖아요. 모든 애들이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잘할 거 아니에요, 성인으로. 그러면 모든 일본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척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국민 그 누가 얼마만큼이나 지금 이 사실을 알고 공개할까요? 관심이 없어요. 정치하는 애들은 뭐 선거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일본 애들은 철저히 국익 중심입니다. 국익.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본에 초청해서 대학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외부들을 만들어내요. 네. 그렇게 하고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노비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걔네들은 철저히 그렇게 나라 이익 중심이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도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죠. 어떤 교수가 계속 위안부니 뭐 이런 게 다 일본을 산 게 아니라고
그런 논문을 쓰고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그런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도 그런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은 그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칭찬 보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에서 극우파 들어봤죠? 극우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저히 일본 국수주의자,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나라 이익만. 뭐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게 그 극우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친일 친미분자들이지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 반대예요, 그렇게. 아무튼 이 시간에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역사 이야기 시간이기 때문에 현안 문제가 있어서 잠깐 옆길로 새서 뉴스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가 이제 다른 그 끝도 없고 정말 너무나도 멀고 먼 그런 우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이제 요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지역 관심사는 자, 지구가 처음에 지구가 좀 이렇게 현재와 같이 큰 지구가 아니었고요. 조그만한 행성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작은 소행성들과 서로 합해져서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마한 거에서 굴리면서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행성들이 부딪혀서 합해지고 틀어박히고 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도 하고 46억 년이라도 할 만큼 긴 세월 동안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행성끼리 부딪혀서 뭉쳐지고 할 때 얼마나 요동치고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겠죠. 그냥 상상만 해볼 뿐이에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지구 변화의 대사건들을 몇 가지를 꼽는 거예요. 45억 년은 몇 가지만 있겠어요? 수천만 번의 어떤 변화가 있었겠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에서 폭발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서 불덩어리와 더불어서 그 기구 속에 들어있던 물질들이 솟아올라오죠. 솟아올라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이렇게 올라갔다 하늘을 다 덮을 만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햇볕을 가리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쏟아져 내려오겠죠. 그런 변화가 또 있어요. 또 그런 일만 있는가 하면은 이제 무더기로 솟아 올라오면은 그것이 나중에 그 뜨거운 그런 불덩어리가 녹으면서 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되는 거예요. 산과 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한라산, 우리나라로 보면 한라산이 만들어지고 백두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지구가 화산 폭발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그런 변화만 있는가 하면 이 대륙이 움직여요. 자, 지금은 이 지구가 바다와 육지로 되어 있는데, 자, 바다도 몇 개로 나누고 육지도 몇 개로 나누지요. 5대양 6대주 뭐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6대주라고 하면 저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북아메리카가 있죠.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또 남쪽에 남아메리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있는 아시아주가 있죠. 아시아주. 그 다음에 저 남쪽에 더운 적도 이남에 아프리카가 있죠. 그 다음에 서쪽에 유럽이 있어요. 유럽. 그 다음에 남쪽 끝에 얼어붙은 남극이 있죠. 또 북쪽에는 북극 해가 있어요. 거기 얼음덩어들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데, 자, 바다도 우리 동쪽에 동해를 포함해서 큰 바다가 뭐예요? 태평양이지요. 태평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도양이 있고, 인도 쪽에. 그 다음에 대서양도 있고. 그런 바다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때는 저기 이 아시아주와 아메리카가 붙어 있었던 때도 있고 떨어졌던 때도 있고, 이렇게 이 대륙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이해 안 되죠? 지금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무엇이 이동한다는 얘기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풍선을 적당히 바람 불어가지고 끈으로 여러 방향으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묶은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나오고 이제 올록올록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묶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누르면 들어가고 들어간 대신에 다른 데가 튀어나오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이 대륙은 바다가 좁아지고 대륙이 만나버리고 또 떨어져가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해요. 지금도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래 살아가지고 한 수백만 년 산다면은, 아, 너 20살 때는 어떻게 했어? 내가 9,999살 때는 이랬어 말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긴 세월을 두고 본다면은 그렇게 대륙의 변화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지구도요, 태양에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3cm 정도 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3cm? 별것도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짧은 세월만 생각하는 거지만, 그거는 뭐 10,000년, 100,000년, 100,000년, 1,000,000년 이렇게 한다면 그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태양에서 지구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이 지구 자체도 그렇게 지각 변동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일만 있는가 하면 또 외부 행성, 외행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돌다가 지구에 와서 부딪혀서 지구 그 파편들이 지구에 타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 동식물들이 살기 좋았을까요? 요새처럼 변화가 뭐 요새는 날씨 따뜻하니까 좋지만 우리가 바람 불고 날씨 추워도 살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요, 지금 지구 온난화 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몇십 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있다든가 했을 때 지구 전체가 아니라도 어느 일부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그 영향이 지구 전체에 미쳐가지고 지구 온난화돼가지고 몇십 도 올라간 적도 있다는 거죠. 뜨거워서 못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냉각기도 있는 거죠.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때도 있었고. 그리고 소행성이 부딪혀버렸다면은 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컸을 것이에요. 그 행성이 떨어지는 그곳은 다 생물들이 죽었겠고, 그거 아니래도 다른 곳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마치 핵폭탄을 몇 개 떨어뜨린 것보다 더 강한 그런 충격과 기후 변화를 일으켰는데 생물들이 본성에서 살다가도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은 거죠. 그래도 완전히 죽지 않고 일부가, 극히 일부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앞조건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번성을 일으키고 또 그런 일로 또 다 사멸하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변화는 지금 적어도 몇 천만 년, 몇억 년, 1억 년, 이런 변화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몇십 년, 몇백 년 이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지구 변화,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런 지구 대사건들, 그걸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지구 변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생명체들이 그렇게 사멸했다가 일부만 또 살아남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생물체가 더 진화하는데 역동적인 힘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네,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한 동식물들이죠. 그리고 환경이 변화하니까 그 환경에 맞게 살기 위해서 또 자기 몸과 그 기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물체로 또 변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꼭 안 좋은 일로서 끝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물체의 진화에 있어서도 한번 사멸을 해갖고 일부 남은 생물이 새롭게 진화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동물체들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생물체들이 만들어질까? 여러분, 지난번에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생물이라는 것, 당연히 살아 움직이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였죠? 자꾸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손을 번식시키고 그런다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사람도 죽는 순간, 생명을 잃는 순간 우리 몸은 뭐죠?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이죠. 지금 이 책상도 여러분 어때요? 물질이죠? 네. 나무라는 걸 쪼개갖고 만들었어요. 밖에 나가면 널려있는 흙을 우리가 밟고 걷는다면 그 흙도 다 물질이에요. 자, 그 물질들은 다 분류를 하면 계속
쪼개고 하면은 다 분자로 쪼개져요. 근데 그 분자를 다 더 쪼개고 나면은, 화학적으로 쪼개면은 원소라는 걸로 만들어져요, 원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물질을 만드는 재료, 밑가미들은, 자, 나무도 있고, 뭐, 흙도 있고, 모든 물질들, 플라스틱,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금속, 아무튼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은 한 100가지 정도의 원소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소가 어떻게 이놈하고 저놈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우리 몸도 따져보면 100여 가지도 안 되는 원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것이 이것저것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력이 불어져가지고 우리 인간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화장 문화가 좀 생겼잖아요. 화장 장례식 하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가 쪽에 서항인 장모님은 화장을 했는데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갔다 나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한 줌 제로 변해 나온 거잖아요. 물질로 변해 나오신 거예요. 그 물질을 분류를 하면 뭐 탄소니, 수소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게 원소예요. 탄소니, 수소니, 뭐 산소니 하는 거. 여러분, 이따 점심 때 김밥 주신다고 그랬나요? 네. 자, 밥,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C, 탄소라는 거하고 H, 수소라는 거하고 O, 산소라는 거하고 합해져갖고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예, 탄수화물이에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로 변해요. 먹을 때는 밥덩이지만 그것을 더 쪼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수소, 산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먹으면 못 사는 물 있죠, 물. 이거는 H라고 하는 수소. 들어보셨잖아요, 수소. 수소자동차 뭐 많이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 마시는 산소. 산소하고 수소하고 합해갖고 물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물질이 일단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질이 결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방이라고 할 때,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탄소, 수소, 산소네요. 그냥 이렇게 결합해서 지방이 돼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단백질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이죠. 우리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콩도 단백질이고 두부 단백질이잖아요. 바로 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한마디로 고깃가루를 만든 거죠. 자, 그런 것에서 어떻게 생명력이 만들어져 가지고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서? 바닷속에. 그러면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온도가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그런 바다 속에서 그런 단백질이 아까 말한 원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 중에서 어떻게 생명력이 불어넣어져 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 세포는 그때 더 합해져서 더 분화가 되고 변화를 해서 단세포에서 여러 개 세포로 된 다세포 생물이 또 돼버려요. 또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더 변화를 해서 더 큰 것으로,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됐겠어요? 물고기가 된 거예요. 어디? 자, 물고기 중에서 또 진화를 해서 어떤 것은 밖에 나와가지고 뭐가 될까요? 개구리 같은, 양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그 중에서 뱀과 같은 파충류가 되는 거죠. 자, 그보다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그 중에서 더 발달해서 변화한 것이 포유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기원을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우리 조상은 결과적으로 개 조상이나 원숭이 조상이나 사람의 조상이나 처음의 시작은 결국은 그러한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너무 옛날 거는 빼고 이제는 한 2억 5천만 년 전 이때쯤으로 가볼게요. 너무 옛날 얘기 이제 뭐 복잡하니까 그만하고, 그때는 지구상에 많은 생물체가 살고 있겠죠. 이제 2억 5천만 년 전이니까 지구 나이가 45억 년인데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어쨌든 무수한 건 우리가 다 골치 아프니까 떼비두고 2억 5천만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세월이지만 그때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이제 포유류적이면서도 파충류, 포유류적 파충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종류도 많이 있었겠죠. 물론 사람과 연관을 시킨다고 친다면 포유류적 파충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어다니기는 하는데 알을 낳는 거예요. 포유류도 아니고 파충류도 아니고 그 비슷한 거. 이해되시죠? 물론 순수한 파충류도 있고 그때도 그래가지고 막 공룡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큰 그런 대형 동물들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 중에 포유류적 파충류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대재앙이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때 대부분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다가 그때 그걸로 왜 죽었냐면 그만큼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 죽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한 2억 년 아니면 1억 5천만 년 이런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공룡들, 대형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사자와 비슷한 그런 육식동물도 물론 그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때 지구의 제왕은 뭐예요? 공룡이에요, 공룡. 뭐 초식 공룡만 하더라도 어떤 거 큰 거는 길이가 30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렇게 대형 공룡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룡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런 포유류들은 그 공룡들에 치여서 살기 어렵겠죠. 잡혀먹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공룡이 계속 살지를 못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물론 뭐 지금 봐서 얘기지 뭐 1, 2년에 사라졌겠어요. 그거는 뭐. 그런데 공룡이 왜 사라졌을까라는 그런 것을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한 결과로는 지구에 커다란 행성이 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다 그렇게 뒤덮고 온난화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공룡들은 어때요? 몸집이 크니까 먹는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동물들은 살아남고 그런 대형 공룡들이 멸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한 6천만 년 전 정도. 6천만 년, 6,500만 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룡이 사라진 이후에 이제 기가 사른 거는 뭐냐면 포유류가 된 거예요. 공룡들이 없으니까, 이제 포유류, 대식가가 없어졌으니까, 포유류들이 이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포유류는 다양한 게 있었겠죠. 뭐 요새날 어떤 개의 조상도 있었을 테고, 뭐 돼지의 조상도 있었을 테고, 호랑이의 조상도 다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사람과 관련이 되는 짐승이라면 그 쪽제비 비슷한 그런 포유류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놈이 변화해가지고 나중에 작은 원숭이 비슷한 그런 동물로 또 변화를 해요. 그 중에서 그 쪽제비 비슷한 그런 동물 중에서 일부가 원숭이 비슷한 동물로 진화한 놈이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쪽제비 비슷한 놈 중에서 이제 원숭이 비슷한 걸로 변화한 놈이 있다는 얘기. 그것을 하르폴레스테스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건 쬐끄만 엉따입니다. 한 15cm 정도 키가 15cm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동물한테 잡혀먹기가 쉽겠죠? 근데 왜 하르폴레스테스라고 하는 이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원숭이 비슷한 이걸 사람의 조상의 시작으로 보느냐, 이거는 이 손 모양, 엄지손가락을 쓸 수 있고, 이런 모양이
이제 원숭이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진화했을 거라는 것을 보는 거죠. 파르폴레스테스라고 하는 이런 작은 동물. 근데 이 동물이 너무 작으니까 잡혀먹으니까 숨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특히 왜 숨어 살았어야 되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룡들이 사라졌지만 또 뭐 호랑이가 사라지면 토끼가 왕이 뭐 여우가 왕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새로운 왕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건 새 종류인데 이 새 키가 막 2m, 3m가 됐대요. 그렇게 크면서 머리, 동물은 대가리라고 하죠? 저 대가리라고 하면 또 저 사람이 말도 험악하기도 하네. 하지 말고요. 그 대가리가 이 사자 머리만큼 컸대요. 새인데도. 그리고 그 무는 힘이 뭐 사자가 요새 무는 힘처럼 그렇게 강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구상의 포식자로 막 활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새가 이상한 새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 새가 아시아에는 없었대요. 아메리카나 유럽에 있었대요. 그거는 저쪽 그 그린란드 이런 데가 막 얼음지대였기 때문에 저 아메리카하고 아시아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 왕래를 못 하니까 그쪽에 가고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냥 외우지 않아도 그냥 그냥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상한 새 있잖아요. 좀 디아트리나예요. 디아트리라는 새예요. 디아트리나라는 그런 이상한 새가 있었고, 자 아시아에는 그러면 그 새가 없는 대신에 작은 동물인데 하이에노돈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이에노돈트라는 것은 몸집은 작았다고 합니다. 한 5kg 정도 되는. 근데 얘네들이 집단으로 사냥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작은 원숭이 있잖아요. 15cm 정도는 작은 원숭이. 이 원숭이는 숨어 살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숨어 사냐면은 나무 위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땅에 내려오질 않고. 그런데다가 날이 따뜻하니까 이제 나무가 가지를 점점 뻗고 잎사귀가 이제 막 넓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넓게. 요새도 뭐 벚나무 막 양쪽에 심어갖고 천정을 막 가리잖아요. 하늘을. 그런 것처럼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 그렇게 화렵수들이 막 많아지니까 처음엔 신접수였다가 나중에 화렵수들이 많아지니까 아까 그 작은 원숭이는 그 위에서만 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열매나 따먹고 내려오는 주변이니까.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이에노돈트라고 하는 작은 동물들이 또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린란드가 이제 녹으니까 아메리카 이런 데로 진출을 해가지고 그 하이에노돈트가 뭐 아까 말한 큰 새 있잖아요. 디아나트리나라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작은 동물이 진출한 후에
그 큰 새가 또 없어져 버렸어요. 뭐 그것도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아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중에. 자, 그런데 또 지구 변화가 또 오겠죠. 그래가지고 지구가 사막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그 조그만 원숭이 뭐였었죠, 이름이? 응? 카르폴레스테스라고 하는 거, 카르폴레스테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대부분에서는 사라지고 아프리카의 일부에서만 남아 살아남는 거예요. 그 강한 놈만 살아남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점점 더 강한 것들이 나오면서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작은 동물 중에서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눈이 양쪽 옆으로 좀 있었었는데 앞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오면서 더 먹이 사냥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 옆으로 눈 달려 있지 않죠? 앞으로 다 붙어 있죠. 자, 앞으로 모아져요. 그러다가 또 변화가 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원숭이들 중에서 안화벽이 생기는 거예요. 안화벽. 여러분 지금 눈이 있고 이 눈동자가 있으면 그 안쪽에 깊은 구덩이가 있거든요. 그걸 안화라고 하는데 안화가 그 눈 뒤쪽이 뼈로 막혀 있어요. 그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나 혈관 이런 것들이 구멍을 통해서 눈 쪽으로 나오는 것이지 눈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뼈로 막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안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원숭이 종류, 사람으로 진화해 나오는 원숭이 쪽에서 그런 안화 뒤쪽 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원래는 이 눈이라는 게 뇌에서 나온 거거든요. 원래가 태생기 때부터. 생길 때는 자세하게 안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 때는, 태아 때는. 그것이 이제 점점 해서 뇌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제 옛날 원시적인 거는 그 뼈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나오고 막힌 거죠. 이런 얘기에서 좀 그런데 남자의 고환도 원래 골반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쏙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눈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눈동자 곳곳에 망막 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망막 세포가 망막 세포 부분이 망막 뒤쪽, 밖에 안화벽 있는 쪽 뒤쪽으로 모여들어요. 한 군데. 그러면서 거기에 중심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망막 눈 구조 잘 모르시죠? 자, 여러분 주먹만한 공을 한번 생각하고 그 공 속에 그보다 작은 공이 또 들어있고 그 공보다 더 속에 탁구공 같은 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큰 놈이 하나 있고 그 속에 작은 것이 있고 그 속에 또 작은 것이 또 들어있어요. 자, 겉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앞에는 각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져보면 만져지죠?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 그 후에는 하얀 흰자 있잖아. 그 공막이. 그게 이제 첫째 공이에요. 큰 공. 그 다음에 뒤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뭐 맥락막이니 홍채니 앞에 눈에 보면 사람이 까맣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까만 게 여기 눈 우리가 만져지는 부분이 까만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홍채가 까만 거예요. 이게 유리창에다가 까만 종이 붙이면 까맣다고 유리가 까만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각막은 투명한 유리인데 그 속에 있는 홍채가 까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홍채라든가 그 뒤쪽에 있는 맥락막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중간공이에요. 중간공.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작은 공, 그것이 망막이에요. 근데 이 망막에 다른 동물들은 여기저기에 시세포가 있다. 빛을 보는 시세포가. 근데 사람은 뒤쪽에 가장 뒤쪽 가운데쯤에 오목한 부분, 중심오화라고 하는데 그 중심오화에 시세포가 몰려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떨어져서 안 보이니 뭐 그 부분이 시세포가 죽어서 시신경 위축이 됐느니 뭐 안 보이니 다 그런 원인이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게. 그런데 그렇게 변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원숭이 동물들이. 그러다가 더 발전한 것이 이제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동물이 나와요. 그 중에서 또 더 발달한 그것이 이제 카토피데쿠스. 피데쿠스라는 말은 원숭이라는 말이에요. 카토피데쿠스라는 것이 만들어져 갖고 그것에서 결국은 침팬지로 변한 놈, 사람 쪽으로 변한 사람 쪽에 가까운 원숭이. 또 어떤 거는 그런 거, 뭐 여우 원숭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쪽에 가까운 원숭이, 아까 카토피데쿠스라는 그 원숭이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침팬지 쪽으로 빠지는 놈, 또 뭐 그 큰 원숭이 뭐예요? 오랑우탄? 그런 것들로 빠지는 거, 사람 쪽으로 빠지는 원숭이,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예요. 같은 영장류인데 사람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직접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사촌하고 나하고 똑같은 할아버지죠. 그 다음 증조할아버지는 육촌하고 나하고 똑같은 할아버지죠. 이게 이제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말하면. 자, 그러면 그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것이 또 몇천 년 지나겠지요. 그러면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원숭이, 사람 비슷하게 변한 원숭이, 그것이 한 600만 년 전, 700만 년 전 이때 만들어져요.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오스트랄로피데쿠스라고 해요. 오스트랄로피데쿠스. 오스트랄로는 남쪽이라는 얘기고 피데쿠스는 원숭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직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원숭이인데 이미 침팬치나 이런 애들하고는 갈라섰죠. 제금 났어. 이제 쪼개졌어요. 아까 카톡 피데쿠스에서 이제 쪼개졌어요. 쪼개져서 이쪽 사람 쪽으로 변화해 놓은 거는 일단 방향을 틀었으니까 틀어서 이제 관찰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키도 뭐 1m 뭐 7, 80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제 아직 사람은 아니고 털도 나고 다 해버렸죠. 그러나 지능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그러나 뇌 무게는 아직 1000g이 안 돼요. 몸은 커도.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동물에 비하면 지능이 뛰어나지만 아직 사람 구실할 만큼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원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인. 우리가 좀 무식한 사람들은 원시인이 뭐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은, 아니 미개한 지역에 사는 거를 원시인이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비하하는 말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원시인인 거예요. 아까 카토피데쿠스라든가 또 이런 거는 아직 사람은 아니고 원숭이, 사람 비슷한 원숭이라서 유인원이라고 하잖아요. 침팬지도 유인원이라고 하죠. 비슷한 이웃이니까. 뭐. 촌수를 몇 촌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직접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이제 점점 변화하겠죠. 모두 변화하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 일부가 또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해서 호모 에렉투스라는 걸로 변해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라는 말은 우리가 휴맨, 사람이죠?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라는 것은 서서 걸어다니는, 직립, 걸어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표정을 짓죠. 우리는 표정을 못 보지만 잘. 원숭이들도 한 10여 가지 표정을 짓는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원숭이들. 그러면 당연히 그때 뭐 호모 에렉투스도 당연히 표정 짓고 다 했겠죠. 사람이라고, 명색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래서 가족 단위 생활을 하고 또 집을 지었을까요? 집을 짓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운막 같은데 풀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다 사냥이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겠죠. 뭐 돌을 던진다든가, 뭐 적당히 뭐 갈고 닦는 건 아니고 그냥 부셔가지고 던진다든가, 이 정도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또 발달하는 것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지혜가 있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본능대로 하면서 자기가 지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뭐 동물을 잡을까 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건 있겠지만은 곧 깊게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런 건 안 됐겠죠. 단순히 기억하는 건 됐겠지만은 기획하는 것은 좀 윗단계거든요. 근데 사피엔스라는 것은 생각하고 지혜로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예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현생, 여러분이나 저나 현재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 시간에 옛날에 네안데르탈인이니 뭐 헤르베르탈린이니 뭐 중국의 크로마뇽이니 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호모 에렉투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출발은 어디였었죠? 아프리카였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변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퍼지는 거예요. 유럽이나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하겠죠. 그래 유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이 이제 그 호모 에렉투스 중에서 그쪽에서 발견되었다 해서 저기 독일 네안데르탈리시스 그런 데서 발견됐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발견되었다는 둥 그랬잖아요. 화석에.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그런 데서 발견돼서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도 하고 또 뭐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징 원인이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저 아이를 낳고 다 한 거예요. 단순한 언어를 다 쓰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호모 사피엔스 좀 더 머리 좋은 그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경쟁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호모 사피엔스에 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게 무슨 힘이 좋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 머리로 오는 거 하잖아요. 동물을 지배하는 건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정말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이렇게 퍼져가면서 호모 에렉투스가 사라져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모 에렉투스인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또 서로 남녀가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손을 낳을 수 있었을까? 또 어떤 데는 자손을 낳을 수 없다. 같은 사람 과학이는 하지만은 서로 염색체가 안 맞아서 안 생길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교접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형태의 인간들은 많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생 인류 이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만 현생 인류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지만은 호모 사피엔스는 흑인이든 황인이든 뭐 백인이든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고 유전자도 똑같고 염색체도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개로 말하면 큰 개, 작은 개, 진돗개, 뭐 풍산개, 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기나 성격이나 뭐 모양이 약간 다르기, 털 색깔이 뭐 어떻고 그거는 다르겠지만은 그 다른 거는 우리는 종이 다르다고는 안 하죠. 똑같은 개죠. 품종이 다를 뿐이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품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품종이 다를 뿐이요. 그런데 뭐 백인이 우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손을 낳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뭐 튀기, 나쁜 말로 튀기, 혼혈아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죠. 뭐 혼혈아라는 말을 쓸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냥 지난번에 제가 뭐 말씀드린 건 기후 조건 때문에 멜라닌 색소의 양이 피부에 많냐 적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진화 과정은 뭐 불과 뭐 몇천 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모든 인류들을 다 물리치고 현생 인류로 등장해서 현재 뭐 60억이 되는 70억이 되는 이런 인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화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꾸준히 그렇게 내려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그 지구 변화를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분이 남아서 또 변하고, 변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또 변하고.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걸 다 생각 안 하시더라도 사람이 변모해 가는 과정만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나무까지가 치는데 이 나무가 갈라지고 하면서 어떤 것은 그 갈라진 것 중에서 일부가 옆으로 뻗어서 또 거기에 잎사귀가 나오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옆길로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지금 현생 인류가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간단한 설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러면서도 우연이든 필연이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인간이 만들어진 것간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또 태어나기도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그 중에서도 대전이라는 곳에, 그 중에서도 뭐 여기 중국 산성동, 문화동 이런 데 사시면서 또 어떻게 또 와서 역사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 저의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얼마나 우리가 기묘한 관계입니까, 사실. 이런 존재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진화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수박 겉핥시기로 이렇게 해서 그 깊이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이렇게 생기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우리가 2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간 어떻게 됐죠? 예, 다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인류 문화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몇 시간 더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진화 우주에서부터 진화까지 모든 걸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역사 이야기해서 우주에서부터 진화론, 인간의 진화론까지 교장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교장 선생님께 다 같이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손소독은 물론이고 마스크 쓰는 건 기본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두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외출 안 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자제하는 활동을 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 최대한 지켜서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